그런데 자리가 과연 이 자리가 맞느냐? 수사 지휘를 하거나 수사를 열심히 하거나 이런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정치 검사, 정치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왔는데 그런 검사를 지검장에 이제 앉혀서 수사 검사들을 지휘하는 그런 것은 지금까지 해온 역할에 비하면 좀 맞지 않는 인사다. 예. 어떤 자리를 주기 위한 인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정권이 바뀌면 뭐 검찰이 수뇌부야 바뀌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은 이 검찰청이 없어지는 상황인데 뭐 이렇게 입장 표명도 제대로 없이 나가는 게 맞느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예,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제 이제 사퇴 의사를 밝혔고 어제 오후 3시에 입장을 밝힌다고 했죠. 예. 그래서 다들 좀 그 강한 어떻게 반발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 예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상 마지막 검찰총장이 되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정청래 그 의원을 비롯해서 추석 때까지는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검찰총장 새로 안 뽑을 거예요.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리나라 마지막 검찰총장이 되는 그런 처지에 몰렸는데 좀 2,000명 검찰을 대표를 해서 그 국민들에게 이 검찰의 입장을 좀 밝혀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아주 강하게 밝혀야 되는데 그냥 어제 어떻게 보면은 입장문만 달랑 냈습니다. A4용지 반 페이지도 안 되는 맞습니다. 입장문 냈는데 그 입장문 내용도 보면은 마치 어느 뭐 학자가 하는 이야기 같아요. 학자가 하는 것처럼 부작용이 우려된다. 공소와 이 수사를 분리를 하면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 정도 입장을 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국민들에게 이 가장 중요한 건 검찰청을 폐지함으로써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본인이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작용이 생길 거다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국민에게 결국 피해가 가는 것이죠. 검찰이 그동안 이 수사 노하우 같은 게 있었고 검찰 수사가 정치 수사만 있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민생 수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뭐 공소청이 생기면 그 부분을 가져가겠지만은 그 수사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은 그 공백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권력 수사는 더 이상 못 한다는 말이 나와요. 검찰청이 없어지면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많이 해왔죠. 물론 부작용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권력에 대한 견제 기능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수사청이 따로 생기고 하면은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이 공수처가 하게 될 텐데 공수처는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번부터 일종의 그 진보 성향, 진보 좌파 쪽에서 이렇게 장악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것을 그 몸집으로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수처에서 현재 이 권력을 수사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하는데 어제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웠죠. 이 대한민국 마지막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그 무게감이 확 와닿네요. 마지막 검찰총장일 뿐더러 이제 그 검사라는 명칭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사관이 되는 겁니다. 수사관이 되고 뭐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대한민국 검사야 하면서 뭐 정의를 이렇게 구현을 하는 이런 검사라는 명칭이 없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라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도 생겨요. 헌법에 보면 검찰총장이라는 직함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그 국무회의 같은데 그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는 그 대상인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총장이 사실상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또 위헌 논란도 또 있을 수가 있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 쪽에서는 오는 반응이 조금 좀 적극적이지 않다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 민주당이 보면 대선 전부터 심우정 검찰총장을 굉장히 압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있는 건 아니냐, 비상계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수처 고발도 하고 그랬어요. 뭐 이런 게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특히 노상원 수첩 있지 않습니까? 그 정치인들을 뭐 살해를 한다. 어떻게 보면 노상원 씨의 레피살에서 나온 이야기 같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현실화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수첩을 확보를 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아마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상당히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그때 지기현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를 했을 때 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재명 그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내란 종식을 제대로 지금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검찰총장이 가져왔다 해서 공수처에 고발도 하고 여러 가지 압박을 했죠.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도
사퇴를 하면서 사퇴는 이제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분위기상 예. 검찰이 없어지는데 네. 해야 되는데 사퇴를 하면서 강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네. 이것은 또 본인의 신변 문제와도 좀 관련이 없을 수가 없겠죠. 이 검찰이 무기력한 모습이 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네. 뭐 윤석열 정부 초반에도 이 검찰이 제대로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이 꽤 있었습니다. 이게 검찰이라는 게 여야를 떠나서 권력의 눈치 보지 말고 정말 공이 제대로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정말 오랫동안 제기되었어요. 그건 검찰이 이제 본질적인 문제에 비슷하게 돼 있죠. 예. 본인들은 법불악이 예. 법은 뭐 그 기한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 하고 하지만은 이 법불악의가 선택적으로 계속 이루어져 왔어요. 네. 선택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 전임 총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이 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제 계엄 전의 이야기지만은 네. 계엄 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원래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배경이 이 공정사회, 정의, 원칙 이런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조국 사태 뭐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극복을 하는 그 가치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전에 이제 나온 이야기지만은 예. 그러자면은 그 전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들이나 이재명 지금 현 대통령이 관련된 어떤 범죄 혐의들을 예. 정말 당차게 수사를 해서 그 정의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하지 못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기대를 걸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 총장이 되고 나서도 별로 그런데 그 좀 진전이 없었어요. 예. 진전이 없었습니다. 달라진 게 별로 없었죠. 예,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 수사가 중단된 것들이 있거든요. 예. 뭐 정자동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쪼개기 후원금 이런 것도 수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되지 않았고 네. 가장 검찰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게 지금 법인카드 수사를 하면서 예. 4번 5번 소환을 통보했는데 아예 묵살을 했어요. 네. 그때 이재명 대표가 묵살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인을 하려는 구인영장을 청구를 하거나 그런 것을 아예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 뇌물죄, 네. 그 이상직 그 회장과 이기는 예. 뇌물죄와 관련해서 계속 소환 통보를 했는데도 오지 않으니까는 그냥 그 조사도 없이 그냥 기소를 했거든요. 예. 그런 모습들이 과연 검찰이 법불악의를 실천을 한 것인가 그런 의문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특검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하고 비교하면은 특검은 지금 오늘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예. 시간을 5일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날 10시에 나오겠다고 하는데 네. 1시간 차이예요. 9시에 나오라고 하면서 9시에 안 나오면 이거 그 소환 프로그램으로 보고 네. 또 체포영장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네. 말까지 지금 나오잖아요. 네.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검사장급 인사들도 다 같이 뭐 물러나고 있는데 이 새로 임명된 이 검찰 고위직 중에서 눈에 띄는 분이 있어요. 그 네. 이문정 동부지검장이잖아요. 네. 유명한 분인데 이 저는요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사를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던 네. 그런 모습이 좀 떠올랐어요. 물론 무게감은 좀 다르지만 네. 어쨌든 이 인선을 통해서 전 정권에서 핍박받은 그것을 좀 더 부각시켜서 본인들은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본인이 이 국민들에게 크게 알려진 것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예. 그 충성하지 않는다 말을 하게 된 계기가 본인이 그 박근혜 정부에서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하면서 일약 서타 검사가 됐죠.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 박근혜 정부 때 계속 자천이 됐어요. 예. 자천이 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발탁이 됐고 그랬죠. 승승장구를 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물론 그 전에 이제 특검 활동을 했죠. 예. 박용수 특검 활동을 해서 그것과 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게가 다르지만은 네. 임원정 검사나 또 한 사람이 있죠. 김태훈 검사. 네. 임원정 검사는 지금 서울 동부지검장이 됐고 그러니까 부장검사에서 검사장으로 바로 승격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승진을 했고 김태훈 검사도 지금 남부지검장이 됐는데 예. 남부지검이 아시다시피 이 여의도 그러니까 예. 정치권하고 금융범죄를 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앉혔는데 두 사람 다 문재인 정부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축출운동에 앞장섰던 네. 그 감찰관, 감찰과장 뭐 이렇게 하면서 네. 그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앉힌 거죠. 예. 상징적으로 앉혔는데 저는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물론 이렇게 이 어떤 코드가 맞는 예. 사람들이 이제 앉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자리가 과연 이 자리가 맞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임원정
검사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어떤 뭐 수사 지휘를 하거나 수사를 열심히 하거나 이런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정치 검사, 정치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왔는데 그런 검사를 그 지검장에 이제 앉혀서 수사 검사들을 지휘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좀 어떤 지금까지 해온 역할에 비하면 좀 맞지 않는 인사다. 예. 어떤 자리를 주기 위한 인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저는 이번에 영전한 분들이 이 검찰청 해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나중에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검찰총장과 정반대 행보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인데요. 이 방통위가 제 역할을 못한 지가 너무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이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을 좀 임명을 해달라 네.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보도가 좀 있었어요. 네.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절을 했을 뿐이 아니고 예. 아예 세기를 박아버렸어요. 예. 무슨 일이냐 하면은 방송통신위원이 5명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추천목 2명하고 국회 추천목 3명인데 네. 지금 국회 추천목을 추천 안 하고 있어요. 예. 민주당에서 뭐 먼저 앞서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무슨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 추천목 2사람이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천한 2사람이죠. 예. 하나는 이준석 방통위원장하고 한 사람은 김태규 부위원장. 이 2사람인데 김태규 비원장이 얼마 전부터 사표를 내고 안 나왔어요. 예. 안 했으니까 혼자잖아요, 이준석. 네. 혼자니까 이준석 위원장이 그렇다면은 대통령 몫이 한 사람 안 나오고 있으니까 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추천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2명이 돼서 이 회의를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추천을 하면은 이준석 당신하고 서로 이제 코드가 안 맞을 텐데 예. 서로 이렇게 합의가 되겠느냐. 합의가 안 되면은 결국은 부결 아니냐. 안건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동수면 부결이거든요. 1대1이면은. 네. 처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니까는 이준석 위원장이 제가 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 그것을 아예 묵살을 하고 예. 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하면 김태규 부위원장이 이제 다시 그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출근했는데 네. 그것을 그냥 면직을 재가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이준석 방통위원장 1인 체제로 만들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지금 최민희 의원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방통법 개정안을 예. 그대로 가면은 이게 이준석 위원장은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결국은 이준석 위원장을 퇴출하기 위한 네. 그런 수순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저는 일종의 괘씸죄도 묻어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이준석 위원장이 저번에 이게 상당히 저는 그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비 특검법 있잖아요. 네. 그것을 그때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할 때 예. 그때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맞습니다. 이것은 정치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예.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민 통합을 이야기했는데 그것과도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그것들 막 보도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종의 괘씸죄에 걸린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조치가 어제 있었던 거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출 권력인 국회를 존중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렸거든요. 네. 뭐 언론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얘기다라고 했는데 저는 조금 확대 해석을 가능한 부분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다수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수당의 활동, 입법 활동에 대해서는 다 존중해달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일에서 악역은 다 여당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말라.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어차피 그 대표 시절부터 네. 그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이 다수당은 국민에게 선출받았기 때문에 네. 다수당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선이다. 예. 선이고 그 국민이 다 이렇게 하라고 한 거다는 거죠. 예. 하라고 이렇게 뽑아준 거다 다수당으로. 네. 그 의미예요. 물론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이 최민희 의원하고 이렇게 뭐 부딪히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 그 선출적인 최민희 의원하고 임명적인 이진숙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확대를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집권 여당은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선이고 예. 그리고 더 한 발 더 나가면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국민의 네.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예.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야. 예.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이 재판이 중단되는 것조차도 국민들이 내가 재판 중인 거를 다 알면서도 나를 찍었으니까 재판은 중단돼야 돼. 예. 이 생각이 저는 묻어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허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렇다면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임명직이잖아요. 예. 임명직인데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이 예. 그렇게 반대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모든 것이 그 국민들 뭐 청문회 과정에서 많이 드러났고 네. 선출직인 야당 국회의원들 선출직이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막 문제를 제기를 하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지금 임명을 하려는 절차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것은 또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됩니다. 맞습니다. 야당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고 그럼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폭주하는 권력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받았던 49%가 굉장히 음흉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0%를 못 넘겼잖아요. 넘겼죠. 그 부분도 본인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좀 지난 얘기인데 이 총선 때요. 의석수는 많이 차이가 나지만 득표율은 5.몇%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 거를 없애자고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수당이 되니까 그게 쏙 들어갔죠. 네.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 대통령 어제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도 첫 언급을 했습니다. 잠시 소개해드리면 주택이 투자나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 최근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는 흐름을 잘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우리 역대 정권에서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 가장 크게 좀 후술했던 부분이 주택 정책이었어요. 예.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그랬었고 여러 가지 뭐 아파트가 뭐 폭등이나 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통계 조작까지 뭐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집값을 서로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통계를 내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건도 지금 여기 부동산 문제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어제 첫 언급이었어요. 부동산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이 부동산을 어떤 투기 수단으로 하면 안 되고 투자 수단은 이제 주식 시장으로 돌려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주식 시장이 코스피가 3,000이 넘었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좀 이 경제의 이제 불확실성이 좀 걷어졌다. 그런 측면에서 주식가가 오른 것도 있지만 이거 해외 요인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미국하고 트럼프와 뭐 시진핑이 통화를 하고 그러고 나서 많이 이제 오른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간과를 하고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주식시장이 계속 좋을 걸로 보는 거죠. 계속 좋을 걸로 보고 주식에 투자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또 아울러 부동산 대책을 처음으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혼선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대통령실이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처음에 이런 반응이 나와서 그렇다면은 도대체 지금 당장 실수요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그 대출 제한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취임 한 달도 안 돼서 심각한 그렇게 고민도 없이 이런 것을 시장에 내놓고 시장에서 이렇게 부작용이 막 속출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뚜렷한 언급은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첫 번째 언급이니까 원론적인 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일단은 주택 같은 것은 공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급 방안 같은 것도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제 투자처가 다양해지면 당연히 좋은 얘기죠. 근데 국내 주식시장과 국내 부동산 시장을 동일선상에 놓고 투자를 대체 투자라고 얘기하는 게 형평에 맞는지에 대한 전 근본적인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전 4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마이웨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외국인 차별 문제 그리고 실수요자 대책 이런 게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추가로 나오지 않고 있고 현재 기조를 좀 당분간은 유지하겠다 이렇게 봤는데요. 이 여권 내에서 근데 조금 얘기가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재부 장관 권한대행이 어제 예결위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워낙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대책, 부동산 대출을 조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랑 민주당이 하는 게 나랏빚을 내서 30조 원이나 추경을 하고 전 국민에게 돈을 풀고 있어요. 뭐 가계부채는 걱정이 되는데 국가부채는 걱정이 안 되는 것인가요? 결국 가계부채가 이렇게 모인 게 국가부채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은. 그리고 지금 인식이 저는 물론 이제 경제부총리가 새로 지명이 됐죠. 새로 지명이 돼서 경제부총리가 들어오면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제대로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네. 어떤 그 진단이 정확해야지 처방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가장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300조고 GDP 대비 그 국가 부채 비율이 지금 50%가 다 돼가잖아요. 예. 김민석 후보자 뭐라고 했습니까? 20% 내지 30%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심지어 그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얼마인지를 몰라요. 몰랐어요. 예. 그 이제 700조가 다 돼가는데 추경까지 하면은 일반 국민도 대체로 알 거예요. 우리 국가 그렇죠. 예산이 1년에 600조 정도 넘고. 저희 뉴스캐비닛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알고 그럼요. 계실 거예요. 700조 네. 그리고 그때 추경을 했을 때 그러면 예산이 처음으로 700조가 넘어간다. 뉴스에도 계속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다는 이야기 총리 후보자가. 네. 그렇다면은 이 어쨌든 이 준비가 좀 덜 된 네. 상태에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져서 이제 집권을 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한 방향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예. 방향은 없는 상태라서 대통령실 이야기가 따로 나오고 기재부 이야기 지금 따로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인데 국민 생활을 위해서라도 이건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 네, 추가적인 대책이 언제쯤 나올지 기조가 유지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의혹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권오을 후보자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권오을 후보자가 동시에 4-5군데에서 어떤 뭐 돈을 좀 받았다, 급여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배우자까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좀 급여를 받았다. 좀 이래서 김민석 후보자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스폰 내각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 일반적으로 네. 그 정치권에 보면은 이런 사례가 간혹 있어요. 네.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고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직이 없을 때, 예. 직이 없을 때는 이제 스폰서들이 해서 이렇게 좀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합니다. 네. 그 구태예요, 구태. 네.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박연차, 네. 강금원 이렇게 후견인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뭐 보수 정권 정치인들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과거에 그랬었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이게 유지가 된다는 것은 네.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고 특히 권오을 후보자 같은 경우는 거기 지금 강화문에서 그 삼계탕 집을 예. 했잖아요. 예. 그때 그 장사도 잘 됩니다. 네, 장사 잘 돼요. 예. 그 부부 이제 같이 하고 권오을 후보자가 뭐 영업실장 뭐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그 어떤 월급을 가져온 것뿐이 아니고 또 다른 각 지방에서 이제 예. 서로 이제 여러 업체에서 이렇게 급여 형식으로 받았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뭐 자문 역할을 했다. 그래서 네. 자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겼다고 하는데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했으니까는 네. 한번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데 예.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원래 국민의힘 정당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네. 이제 넘어간 상황에서 맞아요. 이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어서 한번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오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 물론 이 문제도 문제점을 여러 제기를 하고 있지만 이 과거에 이제 21년도죠. 21년도에 이제 경북지사 선거 때 선거법 위반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선거 비용을 반환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급여를 다양한 곳에서 받고 어떤 삼계탕집도 운영하면서 돈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선거 비용 반환 명령 2억 원의 선거 비용은 반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4년 동안. 그러니까 왜 나라에서 명령은 따르지 않고 본인은 경제활동을 이어가느냐. 좀 이 부분이 제일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선거 보전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본인이 그만큼 득표를 못했기 때문에 네. 뭐 15% 해야지 전부 다 이제 그 보전이 되고 예. 10% 하면 절반 보전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제 다른 선거법 위반 때문에 그 보전 받은 걸 이제 토해내야 되는데 예. 이제 그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들도 본인은 뭐 나름대로 이런저런 뭐 해명을 해요. 네. 뭐 재심 청구하겠다고 재심 그러더라고요. 청구하겠다고 하고 예. 하지만은 이 부분뿐이 아니고 이제 다른 논란까지 이제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권오을 후보자뿐이 아니고 또 다른 그 장관 후보자들도 여러 사람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이제 다른 정부하고 좀 그 차이점을 보이려면은 이 인사청문회를 조금 전에 본인들이 그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선출된 권력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선출된 권력이
이제 임명된 권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해서 하자 같은 것을 좀 발견을 하면은 임명을 철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인사청문회 저도 많이 지켜봤지만은 무조건 장관들은 하루만 버티자거든요. 네. 하루만 버티자. 그리고 국무총리는 이틀만 버티자. 네. 이틀만 버티면 무조건 되니까는. 네. 그리고 장관들은 아예 인준한 투표도 안 하잖아요. 예. 투표도 안 하니까는 하루만 버티고 있으면은 다 대통령 임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와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명을 안 해요. 네.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다들 하는 말이 김민석 후보자도 그렇고 권오월 후보자도 그렇고 청문회에서 가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버티잖아요. 예. 근데 청문회 가면은 그냥 하루 동안 그냥 있습니다. 막 그 공격을 받고 네. 막 담 넘어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해요. 그럼 임명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일종의 뭐 간행처럼 이렇게 가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선출 권력의 막강함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출 권력에 의해서 이게 그 아니다는 예. 그 요론이 많으면은 임명을 철회하는 것도 주저하지 말아야 되죠. 네, 뭐 이 다수당이 됐다고 무료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의혹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이 후보자가 이제 교신 저자로 참여한 논문에서 이 챗GPT가 생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장이 250개나 발견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표절이 몇 프로인지 좀 돌려봤대요. 언론에서. 그러니까 표절 의심률이 74%에 달한다고 합니다. 좀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요즘 그 대학생들 또 네. 저거는 대학원생들 그 이렇게 교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가장 큰 문제가 챗GPT 가지고 논문 같은 거 써오고 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걸러내느냐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이제 예방하는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죠. 네. 그 적발해내는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표절 의심들이 74%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문제는 이진숙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예요. 그러니까요. 네. 일반 그 장관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면은 이 문제가 지금 그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가 돼 있잖아요. 챗GPT를 네. 활용을 해서 학생들을 공부는 하지 않고 네. 그냥 그 돌려가지고 내는 이런 문제인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것을 선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이용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의심되는 대목인 거죠. 네, 의심이 되는 대목이죠. 예. 그렇다면은 과연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질이 있는 것인가? 예. 그 문제를 뭐 근본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겠죠. 74%면 엄청난 비율인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후속적으로 좀 더 저희가 좀 취재를 해서 전해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국민의힘 얘기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뭐 새 비대위가 뭐 어제 출범을 했고 오늘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현충원 참배도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조금 국민의힘 비대위가 조금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국민의힘 이야기만 나오면 답답합니다. 네. 이게 정말 그 대선 이후에 지금 어떤 조사는 지지율이 20%선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20%로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이 뭐 쇄신을 해야 된다, 혁신을 해야 된다 말만 나오고 네.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지만 제대로 된 방향을 지금 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벌써 대선 끝난 지 한 달 됐습니다. 예. 한 달 동안 정말 뭘 했는지 정말 그 초비상 사태로 들어갔어야 되고 특히 지금 안에 내부 문제가 빨리 정리가 안 되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 사실상 뭐 일종의 폭주를 하고 있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그 폭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막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안에서 뭐 친윤이 반윤이니 친한 반한 이런 이야기만 아직도 여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한 달 동안 혹독한 일이 싫은 길을 거쳤다고 하면은 이제 송원석 체제가 들어섰으니까는 네. 하루속히 전당대회를 열어서 예. 누가 되든 대표가 누가 되든 네. 이 한 사람에게 좀 힘을 몰아줘서 네. 그 강력한 이제 대여 투쟁에 나서야 됩니다. 네. 대여 투쟁에 나서지 않으면은 그 되고 나서 물론 쇄신도 필요하지만은 쇄신 혁신만 하다가는 생존이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예. 우선 생존하는 방법부터 먼저 찾아야 돼요. 예. 왜냐하면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는 그 위원정당 해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죠. 위원정당 해산되면 어떻게 되냐? 그 정당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107명 국회의원 배치가 다 날아갑니다. 네. 그때 통진당 때 그 이석기 통진당이 해산을 하면서 국회의원 5명 배치 날아갔거든요. 네. 그런 상황도 지금 민주당의 기세로 보면은 그게 전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 막판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기감을 먼저 가져야 되는데 어쨌든 새로운 뭐 지도부가 탄생을 하면은 그 생존을 위한 몸부림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다음 전당대회가 이제 8월 중하순으로 이제 예정이 되잖아요.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한동훈 전 비대표나 김문수 전 지사는 나오면 안 된다. 이러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다 나와야 된다. 다 나와서 한 번 더 겨뤄보고 거기서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전권을 쥐고 당을 운영하고 쇄신해야 된다. 그래야지 당내 계파 갈등도 좀 더 없어지고 그분에게 또 명분이 더 실린다. 이런 얘기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세요? 김문수 한동훈이 안 나오면 사람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네. 그러면 김문수 한동훈 안 나오고 지금 나경원도 예를 들어서 안 나오고 뭐 하면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만한 경륜이 있거나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는 정말 그 노하우, 정치적 경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대중성이 있어야 돼요. 일종의 그래야지 이제 그 카리스마가 생기고 네. 지도력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보면 김문수, 한동훈, 나경원 정도 빼고 나면은 사람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나올 사람은 다 나와서 그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선택을 받으면은 그 선택을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저는 가령 예를 들어서 김문수 전 후보가 선택을 받으면은 김문수 전 후보가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사람을 키워서 본인이 이제 앞으로 뭐가를 그 도전을 한다기보다는 저 보수 진영 안에서 우파 진영 안에서 사람을 키우는 좀 그런 역할을 저는 김문수 전 후보에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